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에 실패한 뒤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의 여성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볼 일 없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남편을 만난 뒤로 잘 나가던 제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철저하게 저를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거짓말로 저를 속였고 시댁 식구들은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저를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면 돈을 갖다 바치는 현금 지급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아쉬울 때면 한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손을 벌렸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 돌아서 버렸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남편을 앞세워서 저를 이용할 더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커먼 속셈을 알게 되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가면을 벗고 숨기고 있던 악마 같은 끔찍한 본색을 드러내자 저는 이혼녀라는 딱지보다는 제 인생이 중요하다는 결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남편과 갈라서기 전까지 저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제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시댁에는 아무도 없어서 혼자 눈물만 삼켜야 했어요. 지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었나 하는 후회만 밀려옵니다. 이제는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몸서리가 처지도록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담담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오늘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봉제 인형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우연히 친구분들과 베트남에 여행을 가셨다가 베트남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거리가 없을까 생각하시다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역수입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셨던 거죠. 지금은 베트남의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봉제 인형도 시장에서 그닥 인기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인형과 장난감이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국산 원단을 수출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후배를 통해서 봉제 인형을 만들 여분의 원단을 베트남에 보냈고 그곳에서 가낼 수공업 형태로 인형을 만들어서 수입업자를 통해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작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인형 수입을 겸해서 하셨어요. 제 아버지는 워낙 조심성이 많은 분이라서 모든 걸 올인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셨어요. 그래서 원단 업자인 후배와 현지 사업가를 끌어들여서 안전하게 시작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럭저럭 현상 유지는 하면서 아버지는 사업가로 자리를 잡게 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을 하셨는데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뼈아픈 시련을 겪게 되셨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가지 신기한 장난감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인형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아버지의 사업도 점점 어려워지더니 쌓여가는 적자로 인해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던 동업자들도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사업을 그만 접든지 아니면 업종을 전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겁니다. 이제는 봉제 인형 수입은 적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부도 일보 직전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주 간단하게 다시 회사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아버지가 위기 돌파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베트남에서 만든 인형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으면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형을 만들어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의 말을 들은 동업자들은 너무 간단한 해결책에 오히려 허탈해지고 말았죠. 베트남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모든 분야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수입이 아니라 역으로 수출을 하면 되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아이디어는 적중했고 국내산 인형은 베트남의 인기 수출 상품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업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머리 회전이 빨랐고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하셨어요. 모든 면에서 남다른 능력을 갖춘 아버지였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셨어요. 바로 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못 말리는 애주가셨어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일은 없으셨어요. 그러니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애주가라 불러야 맞을 겁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 선배가 아버지에게 자기 과 후배인 엄마를 소개해 주었고 커피숍에서 만난 두 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둘 다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두 분은 아버지의 제안으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만남에서 술자리를 가진 게 인연이 되어서 두 분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술김에 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결혼도 하기 전에 엄마는 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술을 끊으셨어요. 술이 원인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간이 문제가 생겨서 1년이 넘게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완치가 된 다음에도 술은 일절 입에 대지 않게 되었어요. 애주가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저는 여자였지만 웬만한 남자들보다 술을 더 잘 마셨고 즐겼어요. 지금 대학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수업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제 동기들과 선후배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학교 근처의 술집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때는 여자라고 술을 못 마신다고 빼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대접받는 묘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술자리에 가면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선배들은 외모가 제법 받쳐주고 술도 잘 마시는 여자 후배인 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보다는 저녁마다 선후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재미로 대학을 다녔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자주 어울리는 애주가들이 있었고 저희들은 애주가 클럽을 만들어서 특색이 있는 술집들을 순례하면서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 애주가 클럽의 리더격인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정미야, 너 말이야 칵테일 마셔본 적 있어? 칵테일이요? 아니요. 저는 선배의 뜬금없는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대학생 신분인 저희들은 늘상 소주 아니면 막걸리를 마셨고 가끔 맥주를 마시는 정도였어요. 그러니 칵테일 같은 술은 전혀 마셔볼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내가 너한테 술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겠어. 술은 마셔서 입으로 느끼는 거지만 칵테일은 마시기 전에 눈으로 느끼는 술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선배는 제게 호기심을 잔뜩 자극한 다음에 칵테일 바로 데리고 갔어요. 그날 선배를 따라서 처음으로 칵테일 바에 갔다가 맛을 보게 된 칵테일의 매력에 저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칵테일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빛깔과 색깔 그리고 향과 맛은 저의 눈과 혀를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경지로 안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칵테일을 능수능란하게 만드는 바텐더의 현란한 손놀림을 보고 저는 칵테일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바텐더가 칵테일 바의 사장이라는 걸 알고 저를 알바로 쓰면서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하지만 바의 사장은 가사롭다는 듯이 웃기만 했어요. 이봐요 아가씨, 칵테일 만드는 바텐 기술이 멋지게 보이지만 그걸 익히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그걸 배우겠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지만 대부분 한 달도 못 넘기고 도망가 버렸을 정도예요. 사장은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배울 테니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사장님, 일단 기회를 주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요.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고개를 흔드는 그에게 저는 1시간이 넘게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견습 바텐더로 받아주겠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다음날부터 수업을 마치면 바로 바로 달려와서 바텐더 일을 하면서 칵테일 제조 기술들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들보다 엄청 빠르게 기술들을 익혀서 불과 3개월 만에 웬만한 칵테일은 손님들 앞에서 솜씨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2달이 더 지나자 사장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고, 나중에는 사장이 저와 둘이서 손님들 앞에서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콤비쇼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저희들의 콤비쇼는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바의 매출도 제 덕분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칵테일에 빠져서 사장의 바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사장과 제가 썸을 타게 되는 야릇한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사장은 여자를 끄는 매력이 있었는데 그가 가진 장점은 여자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안다는 것이었죠. 그는 여자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면서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밀당을 할 줄 알았어요. 잘해주면서 잡아당길 때와 슬쩍 놓아주면서 여자의 애를 태우는 시기를 조절해서 여자가 자기 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그는 제 마음을 잘 읽고 제가 원하는 걸 먼저 해주면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러다 은근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 저를 애태우기도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사랑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그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자 그와 저는 자연스러운 연인 사이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이없게도 그와 헤어지고 저는 바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는 어이가 없게도 그가 총각이 아니라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겨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사장이 당연히 총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한 번도 제게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걸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장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다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사장은 제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지친 제가 먼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 결혼할 거예요? 왜 프로포즈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사장은 웃으면서 결혼이 급할 건 없으니 먼저 동거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정미야, 요즘 대세는 결혼보다 동거가 먼저야.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현실적이잖아.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같이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섣부르게 시골리고 혼인신고부터 하지 말고 일단 몇 달 정도라도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는 거야. 어때? 그의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그의 말에 숨겨진 속뜻은 본처 몰래 저와 동거를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커먼 속셈을 알 길이 없었던 저는 사장의 동거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장은 저와 같이 동거를 할 원룸까지 구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구해놓은 원룸으로 들어가서 동거를 시작하기 며칠 전에 하늘이 도왔는지 저는 우연히 사장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사장과 같이 동거할 원룸을 둘러보러 갔어요. 원룸은 5층 건물의 꼭대기에 있어서 위치나 주변 경치가 좋았고 베란다가 딸려 있어서 밖으로 나가면 공원과 숲이 보여서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제가 원룸을 마음에 들어하자 사장은 신이 나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그때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사장은 발신자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져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사장은 저를 차에 태우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는 발신자가 사장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장의 휴대폰이 블루투스에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마누리란 이름이 차의 액정 화면에 나타났던 겁니다. 놀란 사장은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수신 거부를 했지만 때는 늦었어요. 사장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여자 후배인데 그냥 재미로 마누리라고 저장해 두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이건 말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밝혀질 수 있었어요. 저는 사장에게서 휴대폰을 빼앗듯이 낚아채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제가 그의 아내와 통화를 하자 사장은 모든 걸 체념하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사장의 아내가 맞았고 임신 6개월의 임신부라고 했습니다. 애를 가진 아내 몰래 저와 내연관계를 맺으려고 들었던 겁니다. 그의 아내는 몸이 약해서 임신을 하자 초기부터 빈혈이 심해져서 애를 낳을 때까지 부산에 있는 친정에서 지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에게는 바람을 피울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정미야, 내가 너무 좋아서 이런 짓까지 하게 되었어. 염치 없고 뻔뻔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만 용서해줘. 사장은 거짓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발 자기 아내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기가 이혼을 당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한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애까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 아내를 그토록 생각하는 사람이 애 가진 아내 몰래 원룸을 구해서 저와 동거를 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너무 괘씸했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의 아내에게 모든 걸 알렸고 가게를 그만두고 사장과 결별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사장의 아내는 애를 낳은 다음에 사장과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의 가게를 그만두었지만 제가 칵테일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칵테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른 칵테일 바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칵테일 바를 개업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여자가 왜 하필이면 술 장사를 하려고 드냐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딸이 술 장사하는 건 절대 못 본다고 하셨어요. 정미야,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더니 기껏 하겠다는 게 술 장사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라. 아빠, 칵테일 바는 술집이 아니라 사교클럽 같은 곳이에요. 칵테일은 술 아니고 뭐냐? 아서라. 나는 딸이 남자들 술 시중을 드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제가 칵테일 바는 술집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도 오기가 생겨서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했고 보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색다른 칵테일 바를 만들어 보려고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칵테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제법 알려진 바텐더들을 초청해서 칵테일 쇼를 열기도 했고 무대도 만들어서 라이브 공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술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목을 쌓고 칵테일의 다양한 맛을 즐기는 사교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분위기의 칵테일 바를 보고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운영하는 칵테일 바는 색다른 사교 클럽으로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자주 오는 손님들에게는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활달하고 외향적이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즐겼고 상대에 따라서 기분을 맞춰주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골들 중에서는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바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몰리는 금요일이나 주말 저녁이 되면 저 혼자 바를 운영하기가 힘에 부쳤어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여자 후배를 하나 꼬셨습니다. 바로 유나라는 후배였어요. 그녀는 저처럼 술도 좋아하면서 잘 마셨고 성격도 내숭이라고는 없는 직설적이고 말이 많아서 남자 손님들의 이야기 상대로는 적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성격이 약간 특이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흔히 말하는 약간 사이코, 그러니까 또라이 기질이 있는 여자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유나는 술에 대한 승부근성이 남달랐어요. 한번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었고 특히 남자들이 술로 승부를 걸어오면 절대 피하지 않았고 정말 목숨 걸고 이기려고 들었습니다. 언니, 나는 술로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 유나가 술이 아주 센 여자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민 남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떤 남자도 유나를 이기진 못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까지 씨름부에 있었다는 덩치가 아주 좋은 남자 후배가 유나에게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 후배는 수년 동안 막걸리로 단련된 몸이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섰는데 악으로 깡으로 덤비는 사이코 유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먹은 술을 모두 토하고 혼수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뒤로 누구도 유나와 같이 술을 마시려고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나의 술에 대한 집착도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여자가 바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칵테일 바는 술집이 아니라 칵테일을 사랑하는 매니아들이 모이는 사교클럽이라고 강조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그들에게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바에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오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 보태지 않고 일주일에 5일은 저희 바에 왔고 그가 앉는 지정석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는 늘 쾌활하고 웃는 얼굴이었고 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그가 바에 오면 어김없이 자기 지정석에 앉았고 저는 그가 좋아하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비밀로 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정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예요.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는 건 아니니까 더 묻지 말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백수가 아닌 것은 분명했어요. 저는 그가 업무 때문에 전화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은 통화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증권사나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씩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한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길게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유나가 제게 그의 정체에 대해서 기뜸을 해주었습니다. 언니 있잖아. 며칠 전에 정호 씨가 전화한 걸 들었는데 정말 대박이더라. 유나는 그가 수백억을 가진 대단한 자산가인 게 틀림없다는 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바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 바에 온 그가 누군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유나의 말에 따르면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 투자금을 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영업이 거의 마칠 시간에 찾아온 그는 아주 쓸쓸한 표정으로 칵테일과 맥주를 시켜서 혼자 마셨어요. 늘 웃는 얼굴로 다니던 그가 웬일인지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고 제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에게 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기분이 바닥을 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고 싶은 날이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손님은 그밖에 없었고 일을 도와주던 유나도 퇴근을 했어요. 저는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를 쳐다보다가 이제 마쳐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같이 이 차를 갈 수 없냐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한 손님은 처음이라 망설였지만 왠지 너무 고독하고 쓸쓸해 보이는 그의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실내 포장마차로 가게 되었어요. 이 차로 술을 마시면서 그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고민이 있다고 말을 꺼냈어요.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을 끄는 여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제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에요. 저는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고백하라고 충고를 해주었어요. 정호씨, 여자의 마음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세요. 주저하는 사이에 그녀가 정호씨의 곁을 떠날지도 모르니까요.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고백해야겠어요. 네? 지금요?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가 사랑하는 여성은 바로 저였어요. 처음에는 정미씨가 그냥 좋은 대화 상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주 들리다 보니 바에 가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정미씨 생각만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매일 정미씨를 보러 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밤에만 정미씨를 보는 걸로 만족이 안 되네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정미씨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너무나 뜻밖의 고백에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뱉은 말이 있었고 저도 그가 싫진 않아서 그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들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말했듯이 그는 수백억까지는 아니었지만 꽤나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어요.
그는 사업을 하는 아버지 덕분에 여유 자금을 투자로 굴리면서 지낸다고 했어요. 그는 은근히 자기 집안에 돈이 많다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시댁이 사업가 집안에 남편이 가진 재산이 많다는 말만 믿고 저는 남편과 결혼한 뒤에 편하게 살면서 호강할 꿈을 꾸면서 좋아했어요. 유나도 저를 무척이나 부러워했죠. 언니 웬일이야? 정말 개탔네. 축하해. 거하게 한턱 단단히 쏘는 거 알지? 그래, 네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턱 낼게. 대신에 부캐는 네가 받아. 알았어 언니. 하지만 한껏 부풀어 있던 제 꿈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시댁은 완전히 거지의 사기꾼 집안이었어요. 저와 첫 대면을 한 시어머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 빚이 많다는 말은 너도 들어서 알고 있지? 네? 빚이라고요? 어머니, 저 그런 말 못 들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혀를 차셨어요. 참, 너는 어쩌자고 아직 그런 말도 안 해준 거냐. 엄마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인데 미리 김을 뺄 필요는 없잖아. 하여튼 걱정 없이 사는 건 네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새애기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건데 알 건 알아야지. 정호 녀석이 우리 집이 대단한 부자라고 허풍을 떨었던 모양인데 사실은 가진 거라곤 빚만 5억이다. 그 말에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뿜어버릴 뻔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의 자산가라고 믿었던 시댁이 가진 거라고는 빚만 5억이라니 저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우리 형편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난 뒤로 우리 집은 아주 쫄딱 망해버렸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시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빚만 잔뜩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한 거짓말이 모두 들통이 나자 이제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하나씩 말해 주었습니다. 시댁이 처음부터 거짓골이었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했다는 남편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제법 있었고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하는데 수완이 좋으셔서 손을 대는 사업마다 모두 성공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시아버지는 가진 재산의 전부를 잃고 엄청난 빚을 지면서 집은 거덜이 나버렸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사업을 하다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를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여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청년 시절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큰돈을 만지게 된 시아버지는 그 당시만 해도 전망이 밝은 의류 수출 사업을 시작하셨고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거침없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그때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남부럽지 않은 상류층의 생활을 즐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인생에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에는 한눈을 팔지 않던 시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때까지 여자는 고사하고 도박이나 술도 잘 드시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시아버지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한 여자에게 푹 빠지면서 정신줄을 놓아버리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모르게 그녀와 살림을 차렸고 내연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었다고 해요. 남자든 여자든 불륜에 한번 빠져들면 제정신을 놓아버리는 모양인지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집과 차도 사주고 비싼 명품부터 원하는 건 돈이 아무리 들어도 모두 사다가 바쳤다고 합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그 정도로 거덜날 수준은 아니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고 말았던 거예요. 내연녀는 시아버지에게 자기 오빠를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고해성사를 하듯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내연녀는 자기 오빠가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까지 받은 전문 경영인으로 얼마 전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말을 했고
사업이나 회사 경영에는 달인이라는 내연녀의 말을 믿은 시아버지는 그를 불러서 재무이사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회사의 재무이사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녀의 말만 믿고 시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중책을 맡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버린 꼴이었죠. 시아버지는 회사의 자금 관리는 전부 내연녀의 오빠에게 맡겨놓고 수출과 외부 일만 신경을 썼는데 그 두 년놈은 작당을 해서 시아버지 모르게 회사를 거덜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시아버지가 회사가 부도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죠. 그것들은 장부를 조작해서 회사 공금을 전부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회사 명의로 거액의 사업대출까지 받아서 잠적해버렸다고 해요.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거센 파도를 만나 침몰하기 시작한 난파선처럼 거덜이 나버린 회사를 다시 살릴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연녀가 어떤 여자인지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내연녀는 남편보다 어린 20대 아가씨였다는 겁니다. 내연녀의 뒤에는 전문 사기꾼인 그녀의 오빠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사기꾼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내연녀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시아버지의 재산을 빼내서 알거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불려우 같은 내연녀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사업을 말아먹고 전 재산을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시아버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화병이 생겨서 자리에 누워버리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도박을 했거나 술로 그 많은 돈을 탕진했더라면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내연녀의 치머폭에 휩싸여서 몽땅 날려버린 시아버지는 그 억울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시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댁은 빚과 가난에 쪼들리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딱한 처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 형편을 알았으니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결정하거라.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이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남편에게 왜 지금까지 저를 속였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떠나버릴 것 같아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엄청 혼란스러워.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결혼이란 건 현실적인 문제야. 가진 거라고는 빚만 5억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없어. 여보, 당신 마음은 나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할게. 지금은 빚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보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갚아나가면 몇 년 안에 전부 정리할 수 있어. 남편은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히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된 겁니다. 임신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 까짓거 빚을 진 게 남편 잘못도 아니고 나도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운명에 맡기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제가 애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걸 걱정하시다가 기운내고 열심히 살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나자 저는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 등골을 뽑아먹으려고 설쳐댔어요. 시어머니는 네 친정에 그만한 돈도 없니?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이 정도는 혼수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혼수 목록을 주셨어요. 시댁의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집을 구해서 분가하는 건 꿈도 꾸지 못했고 시댁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가장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그녀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아버지 뒷배경만 믿고 일진으로 설치면서 날라리처럼 살아왔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직장도 구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편의점 알바만 하면서 자기 용돈만 벌고 있었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도 치울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떵떵거리며 사치를 부리던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교 모임에 나가면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귀부인 대접을 받으며 거들먹거렸던 기억에 사로잡혀서 명품만 보면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눈독을 들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쇼핑을 했어요. 더 가관인 것은 모녀가 쌍으로 게을러 터져서 칵테일 바에서 장사를 하느라 하루 종일 시달리다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두 모녀는 집안은 하나도 치워놓지 않고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싱크대는 설거지 그릇들을 널브러져 있었고 빨래통에는 빨래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저를 위해서 집안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알았다고 말했지만 말로 끝날 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저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고, 며느리의 잔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도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니? 넌 매번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전부 나한테 미루는데 세상에 시애미 부려먹는 며느리가 어디에 있어? 어머니, 부려먹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면서 살림을 거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내 딴에는 하느라고 했어. 그런데 너가 뭐가 못마땅해서 시애미한테 도끼 눈을 뜨고 대들면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냐? 시어머니는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소파에 누워서 군것질거리만 먹고 있었어요. 더구나 말끔하게 청소기를 돌려놓으면 과자 부스러기를 흘려서 제 화를 돋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약올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청소기를 집어 던지고 시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왜 과자를 흘리는 거야? 언니, 내가 과자 다 먹은 다음에 청소를 하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청소를 한다고 난리를 쳐요? 시누이도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제게 맞서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임신을 했더라도 결혼을 포기했어야 맞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죠.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남편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을 끼고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잡아놓은 물고기가 도망칠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하는지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할 때마다 배짱을 튕겼습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다루기 나름이란 말도 있잖아. 힘들어도 참고 견디다 보면 엄마도 당신이 힘들고 고생 많이 한다는 거 인정할 날이 올 거야. 정말 천하태평이네.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준다고? 아마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아. 당신도 팔짱 끼고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지 말고 어머님하고 시누이한테 뭐라고 말 좀 해. 어허, 여자들 문제에 남자가 끼어드는 거 아니야.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곧 우리 애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엄마도 태도가 확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당신이 조금만 더 참고 견뎌. 남편의 방관자 같은 태도에 저는 허탈하고 기운이 쭉 빠졌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임산부의 몸으로 계속 바를 운영하면서 집안일까지 맡아서 그야말로 죽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은 뒤에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거들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애가 태어난 다음에 시어머니나 시누이보다 남편이 문제였어요. 결혼 초부터 남편은 쥐꼬리보다 못한 월급을 가져다주고 살림과 빚을 갚는 것까지 저한테 맡기고 나몰라라 했어요. 그런 마당에 애 태어나서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이제는 그나마 월급을 제대로 집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써버렸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월급을 집에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림을 하고 애를 키우란 말이야? 그리고 매달 빚 갚느라 들어가는 돈은 또 어떻게 하라고?
당신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당신이 가게를 하니까 내가 돈을 안 줘도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잖아.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매달 수천만 원씩 번 줄 알아? 당신 솔직하게 말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생활비를 못 주는 거야? 내가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좋아, 사실대로 다 말할게. 내가 월급 받은 거 전부 좋은 곳에 투자하고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돈 걱정하면서 살 순 없잖아.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남편은 저희들의 장래를 위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월급을 투자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나중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죠. 그래도 남편은 계속 당장은 힘들어도 제가 버는 수입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게을러 터지고 집안 형편은 생각하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나는데 남편까지 돈 문제로 속을 썩이니 저는 정말 애만 아니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상황이 이런 지경이니 남편과 저는 거의 매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인 남편 편을 들었어요. 네가 가게 하면서 돈 좀 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어떻게 집안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 하여튼 서방복도 없는 년이 며느리복도 없네. 남편과 싸우고 나면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말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린 딸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만 믿었습니다. 남편은 3년만 기다리면 자기가 투자한 곳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올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칵테일 바에서 나오는 수입이 제법 괜찮아서 허리띠 졸라 매고 살면 남편 도움 없이도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는 3년만 버티면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남편이 제게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란 거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투자처는 바로 스포츠 토토라는 복권 형태의 도박이었어요. 결혼 후부터 그때까지 3년이 넘게 남편은 저 몰래 월급의 거의 전부를 복권 도박에 털어놓은 결과 수익은 고사하고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어요. 전 억장이 무너지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겨우 빚을 줄여놨더니 남편이란 인간은 제게 3천만 원이란 빚을 얹어주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여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나도 돈을 벌어보려 했던 거야. 믿어줘.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게. 저는 이제 모든 게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무책임한 남편에게 질려버렸어요. 저는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왔으니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대박을 터뜨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제 자기들 팔자가 늘어졌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었죠. 처가덕을 보려는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덩달아 제 친정의 도움을 받으려고 설쳤어요. 저는 이참에 이혼을 하고 뻔뻔스러운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애를 봐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남편이 진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준 마지막 기회를 여지없이 날려버렸어요. 다시는 스포츠 토토 같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거죠. 또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남편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고 기회를 줄 수는 없어서 이혼을 하고 갈라서 버렸어요. 여보, 당신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걸 확실하게 알았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들을 뿌리치고 제가 그동안 그 집안의 빚을 갚아주느라 고생한 대가는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재산 분할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길지 않은 결혼 생활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건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이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